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첫방 지키고 있는 북집사예요. 네, 이번 달에도 이달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국내 산문집 한 권, 해외 산문집 한 권, 이렇게 두 권 가져왔어요. 네,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달에도 한 가지 테마를 좀 정해볼까 하는데요. 이번에 선정한 책이 모두 산문집이기는 하지만 공통점이 두 사람 모두 철학자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삶의 철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책 소개의 테마는 일상과 삶의 차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일상과 삶은 모두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뉘앙스가 조금 다른데요. 이 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상과 삶이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국내 산문집부터 살펴볼까요? 진은영 시인님의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이라는 산문집입니다. 진은영 시인님은 시인이시기도 하고 철학자이시기도 하시죠. 우리에게는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작년에 출간했던 시집이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문학상도 받고 그랬죠. 그런데 이분이 원래는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고 철학으로 박사학위도 받으셨어요. 니체 철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분이 니체 철학에 대해서 쓴 책도 있어요. 지금은 조선대학교 문해창작과에서 시를 가르치고 계시고 주로 최근에는 시집과 산문집을 많이 발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철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시인이자 철학자인 이분에게도 관심이 많은 편이고 최근에 산문집을 발간했다고 해서 살펴봤는데 제목이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이라는 제목을 하고 있어서 시골에서 운동하고 있는 저로서는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선뜻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작가님과 제목만 보고 펼친 책이었는데요. 이 책이 책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시인님이 좋아하시는 여러 시인들 그리고 철학자들의 책과 그들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프란츠 카프카의 소송이라는 책으로부터 시작해서 버지니아 울프, 한나 아렌트, 하이데거, 실비아 플라스, 에밀리 디킨슨,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같은 유명한 여성 시인의 이름도 보이고요. 패터슨이라는 영화로 잘 알려져 있는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라는 시인의 이야기도 실려 있고요. 알베르 까뮤나 시몬 베이유, 가스통 바슐라르 같은 철학자, 역시나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대한 이야기도 실려 있고 엥카슨이나 릴케 같은 시인의 이야기도 실려 있습니다. 마지막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에 대한 서평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 책에 대한 책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에요. 책에 대한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그 책을 그냥 읽으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에 대한 책은 제가 굳이 찾아서 읽지 않는 편인데 그래도 진은영 작가님 때문에 오랜만에 그런 책을 읽게 되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견이었는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시인과 철학자들, 작가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고 노벨문학상 타신 분들도 있고 거장의 반열에 오른 그런 철학자, 시인들인데 주로 그들의 대표작에 대한 소개하고 본인이 이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작가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짧은 칼럼처럼 실어놓은 책이고 실제로 이 책의 내용은 신문에 실었던 칼럼들을 모아놓은 모음집이기도 합니다. 신문 칼럼에 실리는 글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꼭지 한 꼭지가 그렇게 길지 않고 재미나게 읽어 내려갈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이분의 시각, 진은영 시인님이 가지고 있는 이 작가와 그 책에 대한 이분의 해석과 관점을 읽을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미 읽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 이분은 이렇게 해석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읽지 못했던 책들의 경우에는 이 책이 이런 깊은 사유를 담고 있구나. 꼭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하는 자극이 되는 그런 글들이었어요. 그래서 시인이자 철학자의 시각에서 본 작가와 작품 세계는 어떤지 들여다보는 재미, 그리고 독서를 더욱더 매진해야겠다. 내가 읽지 못한 책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독서하고 싶은 생각을 자극하는 그런 묘미가 있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시인이다 보니까 문체가 너무 유려하고 아름답다고 할까요? 평론가들이 쓴 책에 대한 서평과는 다르게 평론가들이 쓰면 왠지 조금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인이 쓴 서평이다 보니까 책에 대한 리뷰이지만 또 하나의 산문이기도 한, 아름다운 글이기도 한 그런 작품들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책에서는 작품뿐만 아니라 그 작가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도 많이 조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작가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고 문학과 철학을 위해서 자기 삶을 내던졌는지, 그래서 오롯이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분투했고 얼마나 노력했고 그래서 얼마나 깊이 있는 사유에까지 다다랐는지 그런 이야기를 들춰내서 보여주는 점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진은영 작가님도 그렇겠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작가들, 철학자들도 일상적인 세계와는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의 세계를 발굴해내고 표현해내고 창조해낸 그런 그들의 예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일상과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거울과도 같은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책은 특히 서문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요. 서문에 있는 글과 그리고 중간에 등장하는 몇 가지 아름다운 문장을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에 책 제목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세계는 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계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 사실은 독일 시인 슈나이더의 이 문장으로 저자 서문을 시작하려고 했다. 자기만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은 세계와 맞지 않고 삐걱거린다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일상적인 세계고 나의 세계는 내면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둘이 이렇게 맞기가 힘들죠.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굉장히 크고 견고하고 고유할수록 일상적인 세계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위대한 책들을 읽고서 혁명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인류를 구원하지도 못했다. 어쩌면 나처럼 평범한 대부분의 독자에게 독서란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너무 멋진 말이죠. 살기 위해 하는 것. 독서를 살기 위해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면의 세계, 자기만의 세계를 키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독서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좋은 작가는 아첨하지 않는다. 오랜 친구처럼 우리에게 진실의 차가운 냉기를 깊이 들이마시라고 무심한 얼굴로 짧게 말한다. 카프카, 울프, 까미, 베유, 톨스토이, 플라스, 니체, 아렌트. 여기서 다룬 저자들은 다 그렇다. 그들에게 삶은 계속되는 소송이거나 400년 내내 분투한 뒤에야 겨우 이룰 수 있는 소망, 다시 굴러떨어지는 바윗돌, 보상 없이 행하는 사랑, 끝없이 헤매다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겨울숲 같은 것이다. 또는 내 속에 울음이 사는 시간, 경멸을 통해서 극복되는 운명의 시간, 사회가 찍어내는 자동인형 같은 삶에 맞서는 시간이다. 이들은 내 책을 읽는다면 넌 아침에 슬펐어도 저녁 무렵엔 꼭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너는 고통이란 고통은 다 겪겠지만 그래도 너 자신의 삶과 고유함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해준다. 너무 멋진 글이자 이 책에 너무 잘 어울리는 핵심이 되는 서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에 실려있는 여러 작가들을 읽고 그 작가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세계를, 그 세계를 만들기 위한 분투를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 작가를
대표해주는 그 작가의 세계를 말해주는 말들이죠. 예를 들면 카프카는 계속되는 소송으로서의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까뮈는 다시 굴러떨어지는 바윗돌, 시지프의 신화라는 작품이 그런 얘기죠. 시몬 베이유의 보상 없이 행하는 사랑, 그리고 격려를 통해서 극복되는 운명의 시간이라는 말은 니체의 영혼회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사회가 찍어내는 자동인형 같은 삶에 맞서는 시간, 아렌트의 이야기인데, 이 자동인형 같은 삶, 이것이 어떻게 말하면 일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다른 책도 그런 자동인형 같은 삶에서 벗어나는 침묵의 시간이라고 이 책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책의 본문 중에서 몇 가지 문장을 읽어볼게요. 과잉 생산되고 과잉 소비되는 사물은 인간에게 유용하지 않다. 생산성에만 유용할 뿐 더 많은 소비를 외치는 열망은 더 많은 노동을 외치는 열망의 다른 얼굴이다. 이 열망은 다른 동료들에게서 행위와 사유의 가능성을 빼앗고 그들을 더 많은 노동, 더 위험한 노동으로 내몬다. 네, 이 글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에 대한 서평인데요. 인간의 조건이라는 책은 저도 읽어봤는데 정말 아렌트의 역작이기도 하고, 아렌트의 대표작으로는 예루살렘의 아이만이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 책을 더 좋아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일상적인 삶, 노동의 삶으로 인해서 잃어가는 사유의 가능성과 삶의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통렬하게 얘기하고 있는 통찰력이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여러분들한테도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카프카의 작품에 대한 서평인데, 우리가 카프카의 말 중에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잖아요. 문학은 도끼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얼음을 깨는 도끼로서 문학을 비유한 그 글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그 글은 친구에게 보낸 편지 안에 실려 있는 글인데, 이 책에 그 글의 전문이 실려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카프카가 문학적 전복에 관해 친구 오스카 폴락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를 읽어보자. 만일 우리가 읽는 책이 주먹질로 두개골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책을 읽는단 말인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을 주는 재앙 같은,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누군가의 죽음 같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숲속으로 추방된 것 같은, 자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들이지.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도끼만 알고 있다가 이 전문을 읽어보니까 좀 더 진하게 와닿죠. 이어서 진은영 작가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위대한 책들의 타격 아래서 우리는 번번이 죽고 또 번번이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 문학의 공간이란 그런 곳이다. 네, 번번이 죽고 번번이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것이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많은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번 다시 태어나는 듯이 그렇게 나를 새로운 존재로 고양시키면서 나만의 세계를 구축해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거창하게 의미부여를 해봅니다. 일상의 태만하고 물렁한 과육 속에 콕 박혀있는 각자의 영혼을 깨운다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거야. 너는 평범한 삶을 이루는 수많은 기적을 발견할 수 있어. 네, 짧은 문장이지만 울림이 굉장히 크죠. 일상의 태만하고 물렁한 과육 속에 콕 박혀있는 각자의 영혼을 깨운다. 이것이 방금 말한 매번 새로 태어나는 경험, 자신만의 고유한 세계를 발견하고 내 밑에 잠자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일은 어떤 독특한 경험을 함으로써도 가능하지만 책을 읽음으로써도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최근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해서 굉장히 큰 화제죠. 여기서 진은영 작가님이 얘기하는 단순히 행복을 위해서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로 인해서 나 또한 고통을 겪겠지만 그래도 그럼으로써 세계의 진정한 모습,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대면하고 그럼으로써 나는 그런 상투적인 세계와 속물적인 인간으로부터 좀 더 벗어나서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그 자신만의 세계를 통해서 남들과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한강 작가님의 그 고통스러운 작품들이 그런 인간성을 고양해주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또 그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작품은 저도 꾸준히 앞으로 읽어보고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또 따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입니다. 근데 조금은 생소한 이름이고 생소한 제목이면서 굉장히 생소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 책이죠. 까만 바탕에 노란색, 굉장히 대비가 잘 되는 색감을 일부러 골라서 배치한 것 같고, 그만큼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서로 반대되거나 섞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두 가지 반대되는 것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세계가 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표지가 아닐까라고 한번 제가 해석을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검정색은 침묵을 나타내고 노란색은 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침묵과 말, 이 두 가지를 계속 교차해 가면서 대비해 가면서 혹은 서로 보완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말은 침묵에서 나오고 침묵은 말을 통해서 표현되고, 이런 관계, 서로 대비되는 것 같지만 상보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점이 말은 침묵에서 나와야 된다 라는 점인데,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침묵의 세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그런 침묵의 세계를 잃어가고 있다. 오로지 말만 있는 세계에서 부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현대인의 삶, 그러니까 그것은 일상의 삶이겠죠? 말로 점철된 일상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막스 피카르트라는 생소한 이름의 이 저자는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세기 초반에는 그 철학계에서, 문학계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알렸던 작가이자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책의 맨 앞에 실리는 서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릴케와 그리고 실존주의 철학자인 가브리엘 마르셀, 이 서문을 달고 있습니다. 릴케와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름만으로도 거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서문을 달 정도로 그만큼 이 책의 무게에 대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의 표지 맨 앞에도 릴케의 서문이 실려 있는데요. 직접 읽어주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막스 피카르트는 고뇌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뇌의 특징은 그것이 무서울 만큼 엄밀하다는 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책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번역을 최승자 시인님이 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릴케와 마르셀이 서문을 달고 최승자 시인님이 번역한 책이라는 그런 점에서도 벌써부터 이 책의 무게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철학자가 쓴 책인 만큼 제목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진중하면서도 조금은 어려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개념적이기도 하고 추상적이기도 해서 수월하게, 재미나게 술술 읽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달의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은 뭐랄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특히나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이 말씀드렸던 요즘 시대의 세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데 비해서 전혀 소통은 되지 않고
각자의 말이 서로의 귀에 가 닿고 서로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공중에서 부서지고 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나 디지털 매체에서 보면은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현상이 소셜미디어에 우리 소통해요 라는 댓글을 많이 다는데 그 말만큼 소통이 안 되고 공허한 말이 없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에서는 더더욱이나 소통하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현실에서도 사람들 간에 마음과 마음이 공감되는 그런 순간을 만나기가 더욱더 힘들어진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지금의 21세기도 아닌 20세기 초에 살았던 이 철학자가 그런 현상을 너무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때도 신문이나 라디오, 영화, TV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다양한 형식의 매체들이 마구 등장하면서 일상적인 대화에 있어서도 많은 혼란을 가져왔을 텐데,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달라진 어떤 소통의 형태들, 달라진 대화의 풍경들, 그럼으로써 인간의 말이 말해지는 방식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고, 대화하는 그런 방식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는가 라고 그 시대에 맞춰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의 시대에도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역시나 대단한 작품은,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매체가 많아지고 쏟아지는 정보가 많고, 그리고 나도 말할 기회가 많고, 이렇게 될수록 말은 많이 뱉어지고 세상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은 많은데 이상하게 소통되지 않는 그런 현상은 왜 그런가 라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철학자는 그 말들이 침묵으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말이 아니다. 나아가서 그 말은 말이 아닌 잡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이데거란 철학자도 그래서 현대인의 말을 빈말 이렇게 말하곤 했었거든요. 빈말, 그러니까 비어있는 말이라는 뜻이죠. 공허한 말, 이런 뜻일 텐데, 여기서 막스 피카르트는 잡음, 잡음어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그런 공허한 말, 말이 아닌 말의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는 말을 위한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단지 말하기 위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 말은 상대방의 귀와 마음에 가 닿을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그래서 또 반성해 보게 되고, 그래서 또 이 책과 마찬가지로 나를 돌아보게 하는,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은 거울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글과 개념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읽기를 시도하고 읽어 나가다 보면 그만큼 엄청난 울림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아주 깊은 사유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 작가의 깊은 사유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문장을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의 첫 시작하는 부분에서 왜 침묵이 중요한지, 왜 우리는 침묵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뒤에 잡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머리에 이분이 책의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침묵이란 그저 인간이 말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침묵은 단순한 말의 폭이 그 이상의 것이며 단순히 자기 마음에 들면 스스로 옮아갈 수 있는 어떤 상태 그 이상의 것이다. 말이 끝나는 곳에서 침묵은 시작된다. 그러나 말이 끝나기 때문에 침묵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그때 비로소 분명해진다는 것뿐이다. 침묵은 하나의 독자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침묵은 말의 중단과 동일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결코 말로부터 분해되어 나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독립된 전체이며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 존립하는 어떤 것이다. 침묵은 말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침묵은 말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형성한다. 네, 책의 첫 문장부터 어마어마하죠. 뭔가 알 것 같지만 모를 것도 같고 알쏭달쏭한데 울림은 크고 침묵은 말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말은 침묵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말에게 침묵이라는 배경이 없다면 말은 아무런 깊이도 가지지 못한다. 네, 그래서 이런 침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말 같지 않고 잡음이나 빈말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에는 언제나 제3자가 있다. 즉 침묵이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말들이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의 좁은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들이 먼 곳으로부터 침묵이 귀 기울이고 있는 그곳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그 대화를 폭넓게 만들어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은 더 한층 충만해진다. 네, 그래서 우리의 대화가, 요즘의 대화가 소통이 되지 못하고 마음과 마음이 닿지 못하는 이유가 침묵에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침묵에 귀 기울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대화의 가운데 침묵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각자의 말이 침묵에서 나오지 못하고 둘 간의 대화에서 침묵이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게 되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알쏭달쏭한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요즘에는 대화를 하지 않는 순간이 있잖아요. 혹은 대화 중간에 짧게 대화가 되지 않는 그 짧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시간을 되게 못 견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말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순간 시간을 참지 못하고 계속 말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침묵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못 참는, 침묵이 있는 것을 못 참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침묵을 밀어내고 말로 계속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채워진 말들은 침묵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이 아니고 잡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과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한병철 작가님도 하고 계시는데 서사의 위기라는 책에서 그 책에서 작가님은 현대인의 말이 이야기가 없다. 맥락이 없다. 그래서 정보에 가깝다. 정보에 가까운 말, 이야기가 없는 말, 맥락이 없는 말, 의미가 없는 말. 그래서 서사의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 책에서는 그것을 침묵에서부터 나오지 않는 말, 잡음에 가까운 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이상해지는 것 같으니까 꼭 읽어보시라는 말로 대신하고 또 다른 문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소음에서 생겨나서 소음 속에서 사라진다. 오늘날 침묵은 더 이상 하나의 독자적인 세계가 아니다. 침묵은 다만 아직 소음이 뚫고 들어가지 않은 곳일 뿐이다. 그것은 소음의 중지일 뿐이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맥락의 문장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요즘의 말, 소음, 잡음에 대한 비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어라는 챕터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날 말은 말과 동시에 침묵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활동을 통해서 침묵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말의 잡음으로부터 생기고 있다. 또한 이제는 침묵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침묵 속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잡음어 속에서 끝나며 그리하여 그 잡음어의 소음 속에 가라앉는다. 항시 잡음어로부터 말 같은 것이 생기고 항시 잡음어 속으로 말 같은 것이 사라진다.
네, 말이 잡음에서 나와서 잡음으로 사라진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말은 말이 아닌 것이죠. 의미 없는 말.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소셜미디어들을 볼 때 혹은 톡을 확인할 때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을 것 같아요. 끊임없이 무언가 나타났다가 끊임없이 사라지는. 그래서 내가 보고 읽은 것이 나에게 남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휘발돼 버린다 그러죠.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아무도 말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귀 기울이는 것은 인간 속에 침묵이 존재할 때에만 가능하고 귀 기울이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서로 하나를 이루고 있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쌓여있는 말들을 털어버리기를 입에서 쏟아버리기를 기다릴 뿐이다. 말은 순전히 동물적이고 배출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무서운 말이네요. 잡음어는 자신이 소멸되리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직 그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잡음어는 자신이 존재하고 있음을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잡음어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 잡음어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은 자신이 현재 존재하고 있음을 점점 더 믿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영화와 사파가 있는 신문의 수천 가지 영상들 속에서 순간순간 자기 자신을 관찰한다. 마치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이 아직 존재하고 있는지 아직은 인간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리라는 듯이. 네, 이 마지막 문단은 영화와 사파가 있는 신문의 수천 가지 영상들. 여기서 신문을 소셜미디어로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 정말 어마어마한 통찰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100년 전에 이런 통찰력을 보여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하고 핸드폰을 할 때 내가 내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라는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을 해소하려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존재의 불안을, 나의 존재감의 불안을 상쇄하기 위해서, 확인받기 위해서 핸드폰을 하는 모습이라 그럴까요? 하지만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책의 모든 문장들이 정말 이런 어마어마한 깊은 사유를 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줄을 치면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더라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철학자의 산문집 2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조금은 진중하고 무겁더라도 그래도 가끔씩은 또 이런 책을 읽어주는 것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확장시키고 고양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으로써 우리는 일상적인 복잡한 생활 세계에서 벗어나서 내 내면의 세계, 삶의 세계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경험을 이 독서를 통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 책들과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이 아닌 삶을 위한 책으로서 이 책들을 추천해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달에 다른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감사합니다.